지금 청주 가는 버스 안 사랑을 말하러도 가고 이별을 고하러도 가네. 그대는 언제나 멀리 있는 듯 여기에 있는 듯 한 번뿐인 뜨거움을 앗아가고서 영영 돌아오지 말아라. 숨 가쁘고 솜털이 서던 순간들이여. 그러나 다시 돌아온다면 나 기꺼이 그리하리. 드라드드듬 따르름 바두비름 따리름 바둠 바두둠 드라드드듬 따르름 바두비름 따리름 바둠 바름. 그대는 언제나 먼 시선으로 꿈을 꾸는 듯 한 번뿐인 뜨거움을 앗아가고서 영영 돌아오지 말아라. 숨 가쁘고 솜털이 서던 순간들이여. 그러나 다시 돌아온다면 나 기꺼이 그리하리. 이제는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고 그때 그 마음 난 몰라요. 그러나 그 청주 가는 버스는 네, 안녕하세요. 홈플문화 북콘서트의 진행을 맡은 MC 온효입니다. 이 홈플의 작가 최명희 선생님은 원고를 쓸 때면 손가락으로 바위를 뚫어 글씨를 새기는 것만 같다. 그저 온 마음을 사무치게 갈아서 손끝에 모으고 생애를 기울여 한마디 한마디 파나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작가가 간절한 마음으로 길어 올린 소중한 언어로 자신이 보여주고자 했던 세계를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러한 작가의 홈플이 우리 사회를 지켜주는 빛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홈플문학 북콘서트에서는 제13회 홈플문학상 수상자인 문경민 작가님과 함께 수상 작품과 이 시대의 홈플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작가님을 포함해서 5분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각자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문경민 작가님부터. 예, 이번 그 수상자인 지켜야할세계의 문경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를 쓰는
박준이고요. 시도 쓰고 산문도 쓰고 뭐 울기도 많이 울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들 통틀어서 가장 지적이지 않나 싶은 자칭이에요. 개그우먼 김세아입니다. 혼불문화 콘서트에는 가장 제가 어울리지 않나 싶거든요. 혼자서 불락전골 4인분 먹는 여자 김세아거든요. 오늘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주 사람 싱어송라이터 송은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가사를 쓰고 곡을 쓰는 싱어송라이터 김미소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각자의 분야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분들이 책을 통해서 오늘 한자리에 모여서 어떤 시간이 될까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그 작품이 제13회 혼불문학상 수상작인 지켜야 할 세계입니다. 문경민 작가님, 이 작품이 집필한 지 7년 만에 드디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잖아요. 네네. 네, 얼마 전에 또 시상식도 마치셨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시상식 이후로 이제 다시 이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는 일도 계속 하고요. 그리고 저한테 주어진 역할들이 있죠. 그러니까 남편으로서, 그다음에 아들로서, 그리고 아빠로서, 그리고 교사로서, 그리고 작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제까지는 내년에 나올 작품 이제 교정하고, 그리고 새로 원고 쓰고 하면서 그러면서 있었습니다. 네, 이미 주어진 그런 일들에 충실하게 하면서도 또 소설가로서도 뜻깊은 일상을 보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네, 여기 앞에 계시는 방청객분들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지켜야 할 세계가 과연 어떤 작품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작가님께서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게 지켜야 할 세계는 그 한 사람의 삶을 이렇게 다룬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뭐 추리라든가 어떤 범죄라든가 아니면 스릴러라든가 이제 이런 장르의 그 소설은 아니고요. 그냥 한 사람의 삶을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본 그런 소설이죠. 그러니까 죽음으로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전체가 60대 교사인 그 정윤옥의 삶을 삶의 이제 중요한 사건들을 열거하는 식으로 전개가 되고요. 그리고 한 사람의 어떤 야성 이런 것들을 드러내주는 그 죄의식 같은 것, 또 사명감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명을 되게 잘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윤옥의 삶을 보면서 굉장히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지켜가는 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할 세계를 지켜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이 삶을 조금 더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박주현 시인님께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혼불문학상 심사위원으로 함께 하셨는데요. 이 작품 어떻게 읽으셨나요? 지금 이 지켜야 할 세계가 서점 어디에 가도 우리가 이렇게 책으로 물성을 가진 책으로 펼쳐볼 수 있지만 제가 처음 작품을 읽은 것은 심사를 하기 위해 읽었으니까 단행본이 나오기 전이죠. 그래서 PC 상태로 보거나 혹은 가제본을 만들어서 책을 이제 사전에 이렇게 인쇄를 해서 근데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첫 장면이 기억이 나요. 우리가 지금은 친하지만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네가 그때 머리가 좀 덜 말랐지? 머리를 감고 머리카락이 덜 말랐지? 그리고 양말이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와 있었지? 이런 디테일한 장면들이 기억나는 게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 지켜야 할 세계를 그 지리산의 오도제라는 이름의 고개가 있습니다. 오도제 정상에서 읽었어요. 거기까지 가져가셔가지고 네. 읽으신 거예요? 일부러 올라가신 거예요? 아니요. 친구들이랑 놀러 갔는데 울면서 일을 가져간 거죠. 내가 이걸 며칠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죄책감에 배낭에 가제본을 넣어서 네. 그래서 오도제 정상에서 힘들거든요. 올라가면. 그래서 오미자 차를 마시면서 읽는데 굉장히 오도제 오미자 너무 절묘한데요? 그죠? 네. 오. 근데 그래서 이제 내려가야 돼요. 지리산의 어둠은 빨리 찾아오니까 내려가야 되는데 나 조금만 더 읽고 갈게, 조금만 더 읽고 갈게라고 했던 것이 좋을 줄 몰랐는데 그게 첫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내려오셨나요?
내려는 와야죠. 내려와서 마저 다행입니다. 읽었습니다. 네. 오늘 이 북콘서트의 첫 장면도 좋은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세아 씨도 이 책 읽으셨죠? 아 읽었어요. 네. 저 오랜만에 정말 정독한 것 같은데 어디서 진짜 읽으셨습니까? 집에서 아, 네. 방구석에서 저 이렇게 혼자 좀 갇혀서 읽는 걸 좋아해가지고 좀 카페 가서 공부하고 이런 분들을 제가 조금 공감을 못해요. 좀 산만한 편이어가지고 좀 이렇게 갇힌 공간에서 읽는 걸 좋아하는데 진짜 이렇게 한번 딱 빠져 발을 들이면 약간 개미 무덤처럼 이렇게 계속 빠져드는 그런 매력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단숨에 읽게 하는 그쵸, 그런 그쵸. 매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약간 좀 난독증 비슷하게 계속 앞장 부분이 잘 안 넘어가는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좀 술술 넘어갔어요. 그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그 부분은 제가 여러 번 다시 읽었어요. 어떤 부분이죠? 그 굴라시 음식 나오는 첫 앞부분에 번째 앞부분에 나오는 그 첫 번째 부분에 굴라시 음식이 나오고 또 중간쯤에 그 수연이라는 친구가 끓이는 꽁치김치찌개 나오는 부분을 굉장히 세상에 또 너무 맛깔나게 아니 잘 꽁치 쓰셔가지고. 김치찌개를 책에다가 이렇게 끓여놓은 것처럼 너무 맛있게 묘사를 해놓으셔가지고 그 부분을 계속 몇 번을 읽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묘사를 그렇게 맛있게 하신 거예요? 배가 고프더라고요 책을 읽는데. 아, 예, 그러니까 음식이 나오는 장면을 제가 좀 좋아합니다, 실은. 그래서 제가 쓴 다른 소설에도 뭐 먹는 장면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먹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 그러니까 아무하고나 같이 먹지 않잖아요. 네. 같이 먹는 사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먹는 공간을 전 좀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음식 자체도 좀 좋아합니다. 저도 아 그러세요? 네, 뭐 5인분씩 먹지는 않지만 네, 좋아합니다. 네. 네. 저도 5인분은 못 먹어요. 아, 4인분 아까 말씀드렸죠. 혼자 4인분입니다. 4인분 먹는 아, 네. 여자라고. 아, 네. 네. 네, 윤옥도 사실 혼자서 밥을 먹다가 이곳에서 수연이 끓여주는 꽁치김치찌개 덕분에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려서 먹는 그런 기쁨을 또 느끼기도 하는데요. 이 외에도 저는 이 작품 안에서 정말 가슴속에 간직하고 싶은 구절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 문경민 작가님께서 직접 여기 계신 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구절을 또 골라 오셨다고 해요. 직접 낭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홀로 있던 텅 빈 교실이 생각났다. 정년 퇴임이 머지않았다. 내년에는 수업보다는 학생들과의 관계에 더 많은 정성을 들이고 싶었다. 건강이 허락한다면 야학을 찾아가 가르치는 일을 이어갈 수 있을지도 몰랐다. 이렇게 이른을 맞을 것이고 여든이 될 것이었다. 언젠가는 엄마의 죽음을 겪어야 할 것이었다. 그리고 윤옥 자신 또한 죽음으로 접어드는 길에 들어서게 될 터였다.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으니 언젠가는 어떤 형태로든 오고 말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고 싶지 않았다. 고통을 겪으며 죽어야 하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겠으나 죽음의 순간이 오면 조용히 읊조리고 싶었다. 드디어 왔구나 하고. 해야 할 일이 많았다. 심장 언저리가 들끓는 것 같았다. 부르릉 소리와 함께 시동이 걸리는 것 같았다. 생의 의지가 아래로부터 올라왔고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 언제고 삶을 마감할 때가 오겠으나 그때까지는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 죽음이 찾아오면 그것대로 받아들이고 싶었다. 자신의 세계를 가꾸며 하루의 시간을 채우고 싶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친절하고 더 많이 행복하고 싶었다. 뜬금없이 운명이라는 단어가 생각났다.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언젠가 차가올 죽음을 생각하며 윤옥은 서서히 차오르는 저기를 느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문경민 작가님께서 읽어주신 부분이 책 말미에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아, 네. 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윤옥이 정년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도 교사로서의 열정을 가지고 있고 학생들에게 어떤 교사가 될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장면, 그리고 또 생의 의지를 불태우는 장면을 통해서 희망을 받는데요. 또 이제 독자로서는 또 안타까운 그런 일이 또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슬픔이 또 느껴졌던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낭독할 부분으로 이 구절을 골라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소설 전체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장면이 이제 몇 장면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제 마음을 많이 담아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서평이라든가 뭐 후기 같은 것들을 좀 종종 찾아보게 되는데 어떤 분들이 되게 주인공이 죽음으로 시작하는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인공의 죽음에 되게 안타까워하면서 작가가 꼭 윤옥을
이렇게 죽여야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이제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주인공이 내 마음을 가져간 그 등장인물이 죽음으로써 삶에서 사라지는 게 당연히 안타깝죠. 근데 이제 이 소설을 제가 쓸 때 그 가장 하고 싶었던 거는 한 사람의 삶을 오롯이 담는 거였어요. 근데 그 담는 방식이 어떤 것이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것이 그 짧은 분량으로 한 사람의 삶을 담아내는 것에 담아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그 죽음 앞에서도 이 사람이 그 적의를 느끼잖아요. 일종의 적개심, 어떤 저항하고 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고 싶은 그러면 죽음이 다가오고 있지만 자신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지를 불태우는 그 장면, 그 비애, 그 비감, 이제 이런 것들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골랐습니다. 네. 네, 저도 참 좋아하는 장면이었는데 이 읽어주신 부분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친절하고 더 많이 행복하고 싶었다. 이 말이 너무나 인상적이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가장 지키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오늘 멋진 노래로 저희 북콘서트 문 활짝 열어주신 은채 씨도 이 작품을 읽으셨죠? 네네. 네, 인상적인 부분이 있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고등학생 수연이의 등장이 저한테는 되게 참 신선하고 좀 새로웠던 것 같아요. 사실 처음 전반부에 수연의 이름이 잠깐 한번 나왔다가 이제 중반부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수연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저는 사실 어떤 감정을 느꼈냐면 어떻게 고등학생이 이렇게 당찰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교감 선생님이나 학생주의 선생님이나 이런 좀 높으신 선생님들이 되게 어렵고 무서울 수도 있는데 정말 두 눈을 부릅뜨고 자기가 해야 할 말을 다 하고 찾아야 하는 권리를 다 찾고 이런 수연이의 좀 뭔가 신선한 등장이 저한테 조금 되게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 미소 씨는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도 사실은 이게 읽으면서 이제 교사로서 방금 전에 작가님이 읽어주신 부분에서 공감을 많이 했는데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배우는 입장일 때는 사실 저런 것들을 저렇게 대단하신 교사분들을 이미 약간 공감하기에는 어렵긴 했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대단하신 분들을 만난 경험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학생 입장에서 보는 거랑 다르게 제가 교사인 입장에서 딱 보니까 내가 저렇게 가르치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약간 깨달음도 많이 얻기도 했고 그리고 교사로서 이제 마지막 정년을 두고 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내가 마지막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를 돌아봤을 때 약간 좀 알 수 없는 죄책감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음을 좀 많이 얻게 되는 구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약간 그 저 같은 경우도 타고난 기질은 굉장히 그 정의에 불타고 불의를 보면 못 참고 이렇긴 한데 약간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얘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깎여가지고 지금 세상 둥글둥글해졌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주인공들의 어떤 그 본인의 그런 어떤 신념을 꺾지 않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카타르시스를 느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전 참 좋더라고요. 이번에는 우리 박준 시인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혼불문학상이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했는데 이 장르가 장편 소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동안은 심사위원분들이 소설가 그리고 평론가 분들이셨잖아요. 이 시인으로서는 처음 참여를 하게 되셨는데 이 시인의 감성으로 본 이 작품 또 특별히 가슴에 남는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시인이 왜 장편 소설 심사를 하는가라는 문제. 사실 제가 시인이니까 심사를 하면 시를 심사합니다. 신춘리이든 문학상이든. 최근에도 한 공모전에 심사를 했는데 지원하신 분이 6,000명이 넘으세요. 5편씩 지원하셨는데 3만 편을 하루에 봅니다. 근데 시를 심사하는 것보다 소설을 심사하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이 힘든 이유는 소설은 늘 따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는 읽고 나서
다 심사를 끝내고 나면 집에 돌아갈 때 일 끝났다 놀아야지 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는데요. 어떤 좋은 소설을 한 편 읽으면 그것이 당선작이 됐든 혹은 아쉽게 당선하지 못했든 그 이야기와 인물들이 계속 따라다녀요. 그 시인의 입장에서 소설을 보니까 이 동업자인 소설가와는 달리 그냥 독자로서 한결 더 가까이 내가 소설에게 뭘 기대했지? 소설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인간에게 무엇일 수 있지? 이런 것들을 되물으면서 보게 되었고요. 제가 이 작품을 읽으면서 가장 좋았던 건 배반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읽으면 기대를 하면서 읽거든요. 이 인물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 사건은 어떻게 풀릴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읽는데 어느 순간 배반해요. 주인공 어머니도 그렇고 주인공도 그렇고 주인공의 죽음도 그렇고. 근데 이 배반이라는 게 현실에서 내가 배반당하면 소름 끼칠 정도로 기분이 나쁘지만 이야기가 날 배반하면 어떤 희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후반부에 갈 때 조금 더 소설의 속도가 빨라지는데 그때 이루어진 배반들이 참 좋았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 배반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또 멋있게 들리기도 한다는 걸 오늘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청해 볼까 하는데요. 이번에는 미소 씨께서 준비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제가 준비한 곡은 이제 편지라는 곡인데 또 이 소설에서 편지가 아주 핵심적인 요소로 등장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도 이 곡을 고르길 참 잘한 것 같다. 네, 편지 안에 있는 그 글들이 사람의 마음을 이제 움직이기에 참 좋다는 요소가 된 것 같아서 이 곡을 준비를 했고, 다 아시는 이제 김광진 씨의 편지라는 곡인데 한번 듣고 오실까요? 네, 네. 미소 씨의 노래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제 나는 돌아서겠어. 억지 노력으로 인연을 거슬러 괴롭히지는 않겠어. 하고 싶은 말, 하려 했던 말 이대로
심은 저 모두 오 사랑한 사랑이여 더 이상 못 보아도 사실 그대 있음으로 힘겨운 날들을 견뎌왔음에 감사하오 좋은 사람 만나오 사는 동안 날 잊고 사시오 진정 행복하길 바라겠어 이 맘만 가져 가오 네, 저는 이 편지라는 곡을 들으면서 이 지켜야 할 세계의 주제곡이 아닌가 싶은 정도로 이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더라고요. 정말 노래를 잘 골라주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세아 씨께서 또 인상적인 구절을 낭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말 많은 구절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측과 노조 측의 갈등 속에서 엄마는 뒤에만 있지 않았다. 여공들이 공장을 점거하자 사측은 공장 출입문을 봉쇄하고 수도를 잠그고 전기를 끊고 음식 반입을 차단했다. 여공들은 버티고 버텼다. 엄마도 버틴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 사흘이 지나도 농성을 중단하지 않자 사측은 정부의 전투경찰 투입을 요청했다. 여공들은 전투경찰들이 끌고 가지 못하도록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고 저항했다. 엄마는 최후까지 저항한 주동자였다. 곤봉과 주먹에 맞아 반나체로 끌려갔다고. 사측에 고용된 용역들이 농성하는 사람들에게 인분을 뿌리기도 했다고 엄마의 병실을 찾아온 여공들이 윤옥에게 전해주었다. 네, 어떤 그 사회적 사건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이 네. 엄마라는 인물이 정말 단단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네. 우리 세아 씨께서 이 구절을 고르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은 저는 이제 몰랐던 사건을 소설을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어쩌면 이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굉장히 당연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어떤 권리들이 정말 그 옛날 많은 사람들의 투쟁과 아픔을 통해서 누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구절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묘사를 해주셔서 제가 이 사건을 또 다시 또 따로 찾아봤거든요. 근데 정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좀 담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너무 모르고 살고 있는 사건들이 참 많구나. 좀 알아야겠다. 이런 약간 좀 반성의 기회도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무언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용기를 내서 뭔가 투쟁을 통해서라도 뭐 이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좀 단단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소설에서 또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이 윤옥의 수업 내용이에요. 그 안에서는 이제 의문론이라든지 언어학이라든지 이런 소재들이 등장을 하는데 물론 윤옥이 국어 교사여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또 문경민 작가님께서 특히 이런 소재에 관심을 두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가르치는 일이라는 게 그 나를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을 가르칠 때 그 수업이 빛이 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내가 행복한 거죠. 그리고 그 가르침에 자신의 영혼이 실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옥은 자신의 세계를 구축해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보기 드물게 자신의 세계의 깊이와 폭과 그 다음에 여러 경험들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그래서 그만큼 소중한 자기의 세계인 것이죠. 그 세계의 깊이와 넓이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가 인문학도로서의 모습도 갖추고 있었다는 것도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국어를 가르친다, 의문학도 그리고 언어학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국어교사의 모습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 그 홈플의 작가인 최명희 작가님께서도 언어는 정신의 지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처럼 작가에게 있어서 언어란 절대적인 수단이자 목표 그 자체가 아닐까 싶어요. 이에 대해서 박준 시인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데요. 그 따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이게 마치 걸음걸이 같아서 한쪽 발이 먼저 이 방향을 놓이면 언어는 그 옆에 놓일 수밖에 없거든요. 반대로 최명희 작가님 말씀처럼 언어가 먼저 한 발짝 나아가면 그 인간의 정신과 마음은 그 언어 옆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동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정신, 어떤 삶이 어떤 말들을 부르느냐의 문제도 있고요. 내가 뱉은, 내가 품고 사는 어떤 말들이 또 어떤 생각들을 불러오느냐. 상호 끊임없이 교류하는 그 두 가지의 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은채 씨와 미소 씨 두 분은 이제 직접 만드신 곡 중에 언어의 아름다움에 특별히 신경 쓴 곡이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아까 처음 소개를 드릴 때 전주 사람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전주 옆에 또 완주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 안에서도 그 면 단위의 작은 고산면이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보통 그 지명에 산자가 들어가면은 예전부터 그 마을의 산이 되게 높고 웅장하고 예뻤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산을 보면서 만든 나의 숲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숲하면 떠오르는 좀 안정적이고 차분한 이미지들을 어떻게 최대한 간결하고 생생하게 담아낼 수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던 나의 숲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네, 나의 숲이라는 곡 소개해 주셨고요. 우리 미소 씨는 특별히 언어의 아름다움에 신경 쓴 곡이 있으시다면요? 저는 이제 첫 곡 발매했던 너로 덧대어져가라는 곡인데요. 그 곡이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상대와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제 풀어낼 수 있을까? 이게 내가 되고 너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라는 이 단어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거 딱 우리라고만 하니까 너무 딱딱한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너랑 나는 섞일 때 이제 혼합될 때 덧대어져 간다는 표현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사를 보면은 첫 소절부터 너가 별이라면 내 손은 밤이 되는 거라던가 뭔가 우리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이제 매개체를 좀 찾으려고 노력을 티가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아닌 걸로. 네, 두 분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과연 어떤 가사로 쓰여진 곡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이 두 곡 차례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쉬는 물 잔잔히 흘러가네 따뜻한 햇살과 초록빛 불내음 그곳으로 가네 하
한숨을 내뱉고 분념을 던져도 묵묵히 그 자리에 있어주는 나의 수. 나의 수. 나의 수. 나의 수. 너가 별이라면 내 소원은 밤이 되는 거. 넌 파도처럼 밀려오고 나를 덮어와. 물들어가 조금씩 깊어져가 조금씩 내가 가진 모든 게 너로 덧대어져. 나는 아직 나는 아직 마음이 고민할 시간도 주지 않는 너의 호흡에 발맞춰. 너는 별처럼 밤이 될수록 가득해. 너는 바다처럼 시원하지만 너무 더워. 여름인 건가 그림 그린다면 아무 색도 칠할 수 없네. 그래버 브러쉬 칠해볼까 내게 물들인 색으로. 하나를 얻고 하나를 잃는다면 너를 얻을래. 하나 둘씩 모이는 너의 조각들이 우린 서로 달라도 겹겹이 쌓이네. 모두 빠짐없이 전부 너에게 쏟아져. 나는 아직 나는 아직 마음이 고민할 시간도 주지 않는 너의 호흡에 발맞춰. 나는 아직 나는 아직 마음이 고민할 시간도 필요 없는 너의 호흡에 발맞춰. 너는 별처럼 밤이 될수록 가득해. 너는 바다처럼 시원하지만 너무 더워. 여름인 건가 그림 그린다면 아무 색도 칠할 수 없네. 그래버 브러쉬 칠해볼까 내게 물들인 색으로. 그림 그린다면 아무 색도 널 담을 수 없네. 그래도 날 칠해볼게 내게 물들인 색으로. 네, 두 분의 노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세 명의 시인과 함께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굉장히 가사가 아름다운데 저도 좀 불렀으면 4명이 될 뻔했는데 좀 아쉽네요. 아쉽습니다. 네. 근데 정말 두 곡 다 너무 수채화갖고 아름답네요. 맞아요. 제목부터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는데 이 노래도 그렇지만 책의 제목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 제목의 장인이라고 하면 또 박준 시인님이 생각이 나요. 네. 이 박준 시인님의 시집 제목이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며칠은 먹었다. 먹었다.
굉장히 그리고 깁니다. 네. 예,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이처럼 뭔가 제목만으로도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드는 그런 매력이 있어야 요즘 독자들에게 또 선택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문경민 작가님의 지켜야 할 세계라는 그 제목은 뭔가 겉으로 보기엔 되게 평범한 듯 보이지만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는 어떤 묵직함이 있거든요. 이 어떤 독자들은 또 이 제목이 너무 무겁지 않느냐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이 제목으로 정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 제목은 너무 중요하죠. 제가 이제 쓴 책이 몇 권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지은 대로, 제가 만든 대로 책의 표지에 찍힌 그 제목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지켜야 할 세계라는 제목 전에 이 소설은 여러 개의 제목을 사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택수의 세계라는 제목이 있었고, 처음에는 주인공이 지금은 여자인데요. 옛날에는 한동안은 꽤 오랫동안 남자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택수의 세계라는 제목이 있었고, 그리고 뭐 성스러운 복도라는 제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윤옥의 삶이 그 주인공 윤옥의 삶이 좀 더 거룩해 보이고 그리고 영화로워 보이고 좀 찬란한 느낌으로 사람들한테 다가섰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스러운 복도라는 제목이었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심장 소리를 따라서 뭐 이런 제목도 이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켜야 할 세계라는 제목을 제가 이렇게 내놓게 되었던 건 사실은 이 소설을 하도 오랫동안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혼불문학상에 투고할 때쯤에는 거의 뭐 이제 어떤 감흥도 찾을 수 없는 이렇게 영혼이 탈탈 털리는 심경이었어서 되겠나 그러면서 그 소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고치고 난 다음에 마음에 남았던 그 제목, 그 문구를 그냥 올려놨었는데. 근데 마지막에 출간 과정을 거치면서도 그 제목이 그 편집부랑 제목 의논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지 않고 계속 올라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결국 근데 이 작품이 무겁고 그리고 어두운 색채가 있지만 지켜야 할 세계라는 제목도 제목이 이 작품의 어떤 어두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소화해낼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이제 짓게 되었습니다. 네. 지켜야 할 세계가 지켜진 제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네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나에게 지켜야 할 세계는 뭘까를 굉장히 좀 고민해 봤는데 저에게 지켜야 할 세계는 숱한 요요에도 굴하지 않는 다이어트라고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요즘에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은 얘기도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너 어차피 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나. 저 지금 또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믿기지 않겠지만 앞자리가 최근에 좀 바뀌었어요. 7에서 8로 당체 안 내려오고 반대가 있는데 아니고. 네. 요요가 또 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굴하지 않고 다이어트를 끝까지 지켜내겠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지켜야 할 세계는 요요와 다이어트라면 우리 박준 시인님은 어떤 지켜야 할 세계를 갖고 계실까요? 제가 지켜야 할 세계 혹은 우리가 지켜야 할 세계는 의외로 간단한 것들인데요. 우주에서 전쟁이 일어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켜야 할 것은 당연한 일들, 뭐 물이 맑게 흐른다, 누군가의 죽음이 충분히 애도된다, 혹은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워야 한다, 겨울에 추운데 누군가를 만났을 때 잡은 손은 따뜻해야 한다. 뭐 이런 사소한 일들이 지켜질 때 그렇지 않으면 반대 지켜지지 않으면 큰 일이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일을 지켜야 된다. 똑같이 사소한데 전 굉장히 좀 없어 보이는 약간 느낌이 좀 있네요. 역시 좀 깊이가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는 이 사람이 가장 이렇게 지키고 싶은 것들을 지켜가는 용기가 생기는 순간이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을 반드시 지켜내야만 할 그때를 맞이할 때 용기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책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현실에서도 그렇고 엄마라는 존재는 굉장히 또 대단하고 용기 있는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윤옥은 혼자였다. 상대가 바라는 대로 무릎 꿇고 싶지 않았다. 힘들긴 했지만 버틸만 했다. 윤옥은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을 때마다 엄마가 이겨낸 것들을 생각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엄마만큼은 아닐 테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뭔가 저희 엄마 생각도 나고 굉장히 마음이 뭉클해졌는데 여러분들도 살면서 힘든 순간들이 다 찾아오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문경민 작가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 저의 힘이 됐던 거, 제가 살아가는 어떤 원동력이 됐던 거, 그런 거랑 요즘에 느끼는 거는 좀 그때그때 다르게 된 것 같은데, 요즘 느끼는 거는 좀 저희 집 애들 엄마가 좀 안 됐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40대 이제 중후반, 후반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더 이상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이제 젊지 않은 거예요. 젊지 않고 시간이 계속 흘러갈 거고 좀만 더 있으면 이제 50이 넘어가게 될 거고 그 나머지 시간들도 살아가게 되겠죠. 근데 그 아내를 이렇게 좀 보고 있으면 좀 측은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재밌는 건 말이죠. 그 측은한 느낌이 나쁘지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슬프고 울적한 느낌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작 그 측은함이랄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랄까, 이런 게 저를 더 열심히 살게 하는 것 같아요. 더 잘해주고 싶게 만들고, 더 배려하고 싶게 만들고,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도 빨리 하게 만드는 네,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측은한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가지기 어려운 마음이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네, 우리 은채 씨는 어떠세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제가 뭐 발매했던 앨범 내지는 이런 작품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 그래 내가 그때도 힘들었지만 그때 나 이런 작품을 내고 지금도 그렇게 못할 건 없어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그 어렸을 때 한 10여 년 전에 친구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을 이렇게 쭉 정주행을 이제 밑에서부터 쭉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런 일이 있었네. 이때는 얘랑 어디 밥 먹으러 가서 이런 사진을 찍었구나. 이렇게 한참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결국에 좀 저를 괴롭게 했던 일들이 좀 점처럼 좀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뭔가 평소에 힘이 되는 어떤 친구들과의 추억과 지금도 못할 건 없어. 그 말이 굉장히 뭔가 용기가 생기게 하는 그런 말이네요. 우리 미소 씨는 어떠세요? 저도 비슷한데 저도 제가 낸 작품들이나 혹은 제가 아주 작지만 이룬 뭐 업적들이 있다면 그걸 저 응원해줬던 카톡들이나 메시지나 이런 거를 전 다 캡처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거나 어떤 도전에서 이제 부딪히는 일들이 생길 때 그걸 다시 한번 봐요. 그리고 내가 이번 일을 잘 해내든 해내지 않던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에서 조금 용기를 계속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보태자면 요즘에 약간 이제 40이 넘어가면서 약간 주름도 보이고 좀 전보다 좀 덜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예전 사진을 봐요. 성형수술하기 전 얼굴을 보면 엄청 예쁜 거예요. 그때보다 너무 예쁘거든요. 그렇게 약간 또 용기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조금 덜 못났던 어떤 나의 모습, 좀 덜 인기 있던 나의 모습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에 만족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오랜만에 집에 가서 사진첩을 좀 열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힘들 때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게 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올해도 거의 저물어 가잖아요. 이쯤에서 계획들 많이 세우실 텐데 우리 박준 씨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실까요? 저는 올해 신년에 세운 계획이 있었는데요. 이 계획이 대부분 잘 이뤘습니다. 그래서 참 좋아서 내년에도 같은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 계획이 실제로 제 다이어리 첫 장에 잔소리를 많이 하고 살자라고 적었어요. 잔소리 많이 하고 살자. 많이 잔소리요? 하고 살자요. 네. 잔소리 다 싫어하지 않나요? 근데 이게 상대가 잘 안 듣잖아요. 네. 잔소리하면. 근데 왜 하냐? 나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듣든 말든. 근데 하고 사니까 인생이 약간 살만나졌어요. 그래서 나의 욕망과 나의 쾌락과 건강을 위해서 그냥 잔소리하자. 이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한 소리 말고 네. 그냥 사소한 말들은 그냥 애정어린. 내 말대로 하고 살자. 이게 신년 계획입니다. 근데 저는 박준 씨님께 잔소리 듣고 싶어요. 아, 정말요? 네, 이따 한 번씩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만들어 놨어요. 무서워지네요, 갑자기.
자, 그렇다면 우리 작가님도 계획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내년 며칠 안 남았죠. 이게 내년이 되면 일단 출간 계획은 3월달에 이제 청소년 소설이 한 권 나오고요. 그리고 8월에 이제 소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쓰지는 않았는데 11월에 한 권 더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이제 출간 계획을 세우고 있고 내년의 계획 중에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내후년에 나올 소설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소설을 잘 만들어 보는 것, 네, 그것이 덧붙여서 계획입니다. 어떤 문학 작품을 좀 더 남기고 싶으신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소설마다 다 결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이제 어떤 소설을 쓰느냐인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역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좀 있고 그리고 그 이야기 가운데에 그 사랑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좀 곰탕 같은 그런 소설을 곰탕이요?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는데 먹을 걸 근데- 좋아하신다고. 근데 그러네요 정말 자꾸 먹을 게 나오네. 점심도 먹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곰탕 같은 소설이라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자극적이지 않은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막 끔찍하거나 무섭거나 네. 아니면 너무 지나치다 싶어서 그 뭐 제목이든 아니면 내용이든 그것들이 가슴에 이렇게 탁 무슨 상처를 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런 소설 말고 담백하지만 깊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가능할지 되실 것 모르겠는데 같은데요. 예, 한번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지켜야 할 세계라는 작품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저는 이 지켜야 할 세계가 혼불문학상으로 선정된 이유가 바로 최명희 작가님께서 지키고 싶었던 것이 잘 소설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 어렵더라도 끝내 지키고 싶은 세계가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 세계로 나아가는 곳이 어둡더라도 그 빛을 끝까지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은채 씨와 미소 씨가 함께 부르는 바람이 불어오는 곳 청해 들으면서 오늘 혼불 문학 북콘서트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